안녕하세요. 저는 이페스 코리아에서 손해사정사 제1차 보험업법을 강의하고 있는 이민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도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 시국에 공부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마스크 쓰고 강의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어떤 출제 경향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문제를 하나하나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한 평균치를 내보면은 그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출제 파트가 모집이 가장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나 허가 이런 순으로 나왔었는데 올해는 그 출제 비율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보험회사가 한 8문제 정도 출제돼서 평균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모집 부분은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한 10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험업의 허가 이 파트도 한 5문제씩 출제가 됐었는데 한 3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죠. 이쪽에서 그 출제 비율이 높은 부분에서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암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좀 안타까우셨겠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를 한번 평가해보면 기존보다는 많이 평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그 박스형으로 돼서 여러 가지를 묻는 멀티로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었는데 이번 올해에는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는 문제 유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문을 잘 외우고 충실히 강의를 듣고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좀 쉽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상에는 합격자도 많이 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지금 난이도를 조정한다는 이걸 하나의 위험으로 보게 되면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다 풀이를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실력을 쌓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난이도가 또 내년에도 쉽게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해보면서 어떻게 나왔었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네, 1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볼까요? 보험업법상 전문보험계약자 중에 그 보험회사의 동의에 의하여 일반 보험계약자로 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총칙 중에서 보험계약자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죠. 보험계약자는 우리 크게 전문보험계약자와 일반보험계약자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전문보험계약자들이 꽤 많이 있죠. 10개 좀 있습니다. 이때 제가 강의를 할 때에는 하나의 앞글자 따서 한번 외웠었는데요. 한국금주기지, 그 다음에 공감하고 집에 보관하는 능력자가 있었다. 외국인 능력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외웠었는데요. 그 전문 보험계약자 중에서 회사의 동의를 구하여서 일반 보험계약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문제입니다. 쭉 전문계약자들 중에서 이 4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죠. 금융기관 중에서 외국 금융기관, 그리고 이게는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상장을 했든 해외에서 상장했든 국내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면 됩니다. 그리고 기는 기금. 여기서 기금을 운영하는 어떤 법인이나 기금 운용 법인인데
기술하고 신용기금은 제외됐었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네 가지의 전문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그 전문보험계약자이긴 하지만 전환할 수 있는 자에는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보면요. 보험업법상 보험업의 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문이 좀 잘렸는데 쭉 연결해서 볼게요. 허가와 예비허가를 전체적으로 묶고 있는 문항입니다. 그 허가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예비허가와 본허가라고 부르는 그냥 허가.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우리는 보험 종목별로 보험업의 허가를 신청하게 되고 예비허가도 심사기간 2개월, 본허가도 심사기간은 2개월입니다.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예비허가를 먼저 신청해서 어떤 허가를 받았다면 본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허가하여야 하죠. 네, 그래서 확실하게 허가를 받고 싶을 때에는 예비허가를 먼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놓은 후에 어떤 조건부로 나왔다면 그 조건을 이행해서 본허가를 신청하면 확실하게 허가가 나오게 되죠. 자, 지문을 먼저 보면은 금융위원회는 보험업의 허가에 대하여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네, 예비허가와 본허가 모두 다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네, 맞는 지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예비허가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네, 2개월 맞습니다.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한 후에 본허가를 신청하면 본허가의 요건을 심사하고 허가해야 한다. 네, 그냥 바로 허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재산보험업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을 취급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2번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제 강의 중에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는 작년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개정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개정은 됐는데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출제가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상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때도 여러 번 출제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처음 출제됐으니까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에 대한 정의가 나왔을 거예요. 네, 역시 정의를 물어보고 있고요.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의 자본금은 20억 원이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어야 한다. 네, 이 부분이 틀렸어요. 1억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간 모집할 수 있는 총 보험료 상한액은 500억 원 맞고요. 보험기간은 2년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1년인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거는 감독 규정이죠. 하위법령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까지는 묻지 않았고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만 했습니다. 답은 2번 5천만 원인데
1억 원으로 잘못된 지문 되겠습니다. 보험업법상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 사무소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외국보험회사가 나오면 생각하셔야 될 게 국내 사무소하고 국내 지점이 있죠. 허가 쪽에서 보험업의 허가 쪽에서 보시면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국내 지점은 보험회사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국내 지점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목적으로 설립하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모집을 하면서 경영을 할 거고요. 그러면 국내 사무소는 국내 지점을 세우기 전에 먼저 시장 조사를 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당연히 목적이 다르니까 관련된 일도 다를 거고 규정도 다르겠죠. 그 시점에서 사무소와 지점을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문을 보면 국내 사무소의 명칭에는 사무소라는 글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지문이고요. 국내 사무소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30일이라는 기간은 맞는데 인가가 아니라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사무소는 보험업을 경영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의 중개나 대리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아까 보험업의 경영은 국내 지점이 한다 그랬죠? 둘 다 못하는 거 맞습니다. 둘 다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국내 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번 지문이 맞는 거예요. 국내에 들어와서 잘못된 행위를 하면 금융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본감소네요. 보험회사는 우선 상법에 따라서 설립된 주식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따라서 생긴 상호회사가 있는데 다음 문제에서 조직 변경이 바로 나올 건데요. 회사의 설립은 상법에 따라서 먼저 설립된 주식회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이기 때문에 이 업법 쪽에서는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은 없고요. 이거는 상법에서 이미 설립되어 온 주식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의 허가를 받아서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로 보험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주식회사가 자본을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죠. 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본 감소를 하려면 주식회사니까 먼저 주주총회를 열 거고요. 주주총회에서 자본 감소를 하자는 결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본 감소를 할 때 실질적인 자본 감소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 총수하고 액면가를 곱하면 자본이 되죠. 이때 주식의 수를 줄여버리거나 아니면 액면가를 줄이거나 하면 둘 중에 하나만 줄이면 자본이 감소하게 되겠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본이 감소되는 것을 실질적 자본 감소라고 하고요. 이때에는 꼭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주식 총수나 액면가를
한쪽을 올리거나 한쪽을 낮추거나 해서 전체적인 자본의 크기의 변동이 없다면 그건 형식적인 자본 감소라고 하고요. 그 경우에는 미리 승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문을 한 번씩 확인을 해볼게요. 자본 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어떤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어떤 결의를 하게 되면 공고는 항상 2주 이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모두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는 장난을 치지 않았죠. 결의에 대한 공고는 무조건 2주 이내입니다. 그리고 주식 2번 보면 주식금액 또는 주식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를 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사후가 아니라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2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3번 지문을 보면 자본 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공고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네, 이의 제기 기간 1개월 맞고요. 1개월 이상. 그 다음에 자본 감소는 이의 제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네, 자본 감소를 하게 되면 이의를 제기했건 제기하지 않았건 그 영향은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네,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바로 조직 변경이 나오는데요. 주식회사가 조직을 변경하여 상호회사로 되는 경우에 옳은 것을 찾는 질문입니다. 아까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 반대의 경우는 불가하고요. 주식회사에서 상호회사로 변경하는 것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 조직 변경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상호회사에 있는 사원총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이전까지는 주주총회에서, 주총이라고 하죠. 주총에서 모든 것을 결의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럼 지문을 한 번씩 살펴볼까요? 상호회사는 기금의 총액을 300억 원 미만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설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요. 대신에 손실보전기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수로서 해야 한다. 지금 이 내용은 그 주주총회에서 조직 변경을 할 때에는 결의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결의를 해야 됩니다. 특별 결의를 해야 되고요. 이 특별 결의는 그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로서 특별 결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 결의고요. 그래서 특별 결의를 통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2번은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을 보면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조직 변경을 하더라도 해상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상호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계약자가 곧 사원이 되는 회사죠. 보험 계약만 체결하면 그 회사의 사원이 됩니다. 근데 주식회사의 계약자였던 사람이 조직 변경에서 상호회사가 되면 그 계약자가 사원으로 됩니다. 그래서 사원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질문이고요. 주식회사는 상호회사로 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해야 하고 상호회사로 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직 변경이 된다는 건 굉장히 큰일이죠. 이렇게 계약자의 지위도 변동되고 어떤 그 주주가 갖고 있던 자본도 기금으로 바뀌고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결의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실제로 조직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도 다 각각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건 7일 이내에 취지를 공부하고 되지 않았을 때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 보시면 보험업법상 상호회사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기금과 관련하여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네, 정관이 뭐냐면 회사 내부에서 적용되는 법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간단하고요. 그 정관에 어떤 많은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 있겠죠. 많은 규정들이 기재가 되어 있을 건데 그 기재 사항 중에서 기금과 관련된 것, 네,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기금의 그 총액, 그 다음에 작출자가 가질 권리, 그 다음에 설립 비용의 상각 방법, 네, 이렇게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고요. 4번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다 맞고 4번은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비교적 간단한 문제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사니까 계산을 할 건데 상호회사의 계산입니다. 일반적인 계산은 상법에 따라서 할 건데 상호회사의 계산은 특별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은 상법에도 있고 업법에도 별도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상호회사의 계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거고요. 네, 보면 이사는 매 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기금을 상각할 때에는 상각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네, 기금을 상각할 때 같은 금액 적립하여야 한다. 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손실을 보전하기 전이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네. 손실을 어떤 이익이 나왔을 때, 기금을 운영해서 이익이 나왔을 때 먼저 손실을 보전한 후에 승인을 얻어서 기금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이라도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잉여금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각 사업연도 말 당시 사원에게 분배한다. 이거는 맞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8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상호회사 사원의 퇴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일반적인 사원이 퇴사하는 부분까지 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까? 네, 상호회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이 따로 있는 거고요. 좀 전에 다른 문제 풀 때 말씀드렸듯이 상호회사는 보험업법상에만 나와 있는 회사입니다. 업법에만 나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과 다르게 특별히 보험업법에 별도의 규정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회사의 사원이 퇴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상호회사의 사원은 계약자이기도 하다고 했죠. 계약자가 곧 사원이 된다. 계약자라는 말은 보험계약자죠. 이 회사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계약자라는 뜻이죠. 퇴사를 하게 되면 계약관계가 소멸하게 되고요. 우리가 계약을 소멸시키면 해지라고 표현을 하죠. 잘 유지하고 있던 계약을 해지하면, 그래서
환급금이 발생을 하게 됐고요. 이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사원에게, 퇴사한 사원에게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권리가 생기면 그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소멸시효라는 규정이 또 따라서 오게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호회사의 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정관인데,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이나 보험관계의 소멸에 의하여 퇴사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퇴사한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가 있을 때 회사는 그 사원에게 환급해야 되는 금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해야 한다. 예, 내용은 맞는데 여기 틀린 부분은 해야 한다.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질문 보면 퇴사한 사원의 환급금 청구권은 그 환급 기간이 경과한 후 2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예, 맞는 질문이고요. 여기서도 하나 중요한 건 우리 상법에서 나오는 환급금이나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죠. 보험업법에서는 여전히 2년으로 남아있다는 거. 네, 이것도 아마 문제가 좀 어렵게 내려고 했다면 여기도 3년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건 그대로 법조문에 써있는 대로 2년을 그대로 표시해줬습니다. 4번,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좀 무섭죠? 죽어도 퇴사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승계해서 사원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계속 상호회사의 뭐뭐가 나오고 있죠. 네. 상호회사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계속 상호회사의 뭐뭐뭐, 상호회사의 뭐뭐뭐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해산이나 청산할 때도 상호회사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네.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 여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해야 한다. 네. 일반적인 보험에서라면 맞는 지문인데 여기는 2주 이내는 맞아요. 결의를 공고하는 기간은 2주는 맞는데 여기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자, 합병이나 파산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상호회사의 청산에 관한 보험업법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네, 합병이나 파산에 의해 해산하면 청산을 하지 않습니다. 합병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보험사와 합쳐져서 경영이 계속된다는 얘기고요. 파산이란 얘기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겁니다. 청산이란 거는 돈을 정리하는 거죠. 재산을 정리하는 거죠. 회사의 재산을 정리하는 건데 계산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게 되고요. 청산인은 회사 자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일반 채무의 변제보다 기금의 상각을 먼저 해야 된다. 네. 그 기금을 처분할 때 우선순위는 일반 채권자한테 일반 채권자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물론 가장 우선순위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 될 건데 이걸 빼면 일반 채권자가 가장 갑이 되고요. 그 후에 기금을 상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답이고요. 4번,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회사 자산의 처분 후 남은 잉여금 분배와 같은 비율로 사원에게 분배해야 된다. 네,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상호협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호협정이 나오네요. 상호협정은 합법적인 담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담합은 금지되어 있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금지시키고 있는 행위지만 보험회사에게는 특별하게 담합이 허용되어 있고요. 그 담합을 다른 말로 상호협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금융위원회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너네 담합을 하기에는 해줬는데 우리가 끝까지 관리할 거야. 시스콜콜 하나하나 관리할 거야. 라는 관리 하에서 담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상호협정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생각하면서 보면 될 거고요.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용 자체는 맞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호협정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호협정의 체결 및 변경을 명할 수 있지만 폐지를 명할 수는 없다. 체결, 변경, 폐지 모두 다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질문이고요. 3번 질문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호협정에 따를 것을 명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네, 그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관리 주체가 되죠.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관리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할 때에는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어떤 충돌이 없는지 미리 협의하도록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는 질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협정 체결을 위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조회하는지와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한지를 심사하여 인가해야 되는데 또 허가라고 나왔네요. 1번 질문하고 4번 질문에서 인가 부분을 허가로 바꿔서 함정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상호회사인 외국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이면서 상호회사. 특이한 것 2개가 만났죠. 그 국내 지점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특이하고 특이한 경우니까 또 특별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그 등기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2번 한번 보면 그 등기를 할 때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맞고요. 회사의 정관이나 그 밖의 회사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맞고요. 주된 영업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맞습니다. 근데 1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비교적 특이하긴 하지만 간단한 문제고요. 그래서 등기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과 13번이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지점의 대표자. 아까 앞에 문제에서 지금 대표자가 나왔죠. 대표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의 대표자는 특이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데 원래 국내 지점이죠. 지점장은 그냥 지점장이지 사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도 아닌데 이 보험업법에 따른 임원으로 그냥 간주합니다. 지점장에 불과하지만 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원으로 보겠다 하는 거고요. 임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임원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임한 후에 후임 대표자의 취임 승낙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네. 이분은 내용상으로는 맞는데 이 용어가 좀 틀렸어요. 취임 승낙이 아니라 등기가 있을 때까지. 앞에 12번 문제에서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등기한다고 했죠. 네. 후임 대표자의 자격을 등기할 때까지는 전임자가 계속해서 대표자의 어떤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그리고 대표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 너 대표자인데 너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권한을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자격으로서 어떤 제3자와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어떤 채무관계가 있다거나 할 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총 14가지가 있고요. 작년에 같이 공부할 때 14가지를 외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보험업에는 생명보험업이 있고 손해보험업이 있고 재산보험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외우지 말고 생명보험, 생명, 연금, 퇴직 3가지 외우고 재산보험, 상해, 질병, 간병 6개를 외우면 나머지는 다 손해보험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그 보험으로 보험업법상 보험이 아닌 것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선물식 할부계약, 장기요양보험 제외되는 것 6가지. 이렇게 6가지. 12가지를 외우면 이 14가지는 안 외워도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모의고사를 보면서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외워버리자고 했었던 부분인데 마침 나와졌네요. 그래서 보면 지금 공부했던 방법대로 해보면 연금은 생명이죠. 퇴직도 생명이고 상해는 제3이고 간병도 제3이고 나머지는 손해죠.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이 손해보험에 이 제외되는 것들을 보기에 끼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14가지 힘들지만 외우자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다행히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 넣어줘서 큰 혼란은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외우지 않았어도 간단하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다하고라 2개가 되겠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갑니다. 올해 강의 때는 손해보험 14가지 외우는 방법을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15번 보험업법상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해당하는 것은 원래 보험업법상에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금지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뭔지를 묻는 겁니다. 나머지는 상호저축은행, 중소기업은행, 투자중개업자 여기는 다 금지되어 있는 금융기관이고요. 신용카드업자, 연석, 겸용여신업자가 아닌 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업법상 보험 설계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한번 살펴볼게요. 보험 설계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묻고 있는 거고요. 질문을 보니까 보험 설계사의 등록에 대해서 모집 부분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모집할 수 있는 자, 그 중에서 설계사의 등록에 대한 그 등록 제한 사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1번 질문을 보면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네, 맞죠? 그리고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네, 집행유예 중 당연히 못하겠죠. 네, 맞는 질문이고요. 보험업법에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내용은 맞는데 기간에 대해서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2년입니다. 법인 보험대리점이나 법인 보험중개사의 임원들은 이거 3년이고요. 그냥 설계사, 모집 당사자는 2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임원에 대해서 묻지 않았고 설계사의 등록 제한 사유에 대해서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이 되고요.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를 유용한 사람은 3년.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등록 제한 사유는 설계사는 10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나열하기엔 좀 많고요. 나중에 강의 시간에 외우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의 정기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네, 정기교육. 정기교육을 하면은 딱 인연이 자동으로 떠올라야죠. 그리고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 원래 설계사의 교육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정기교육과 불안전 판매 방지 교육.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기교육은 때가 되면 그냥 하는 거죠. 네. 등록하고 2년마다 그 2년 후에 그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매 2년마다 그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그래서 17번은 숫자 외우기 문제였고요.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조문을 보셨다면 바로 풀 수 있을 보너스 문제 같은 거였습니다. 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 조치해야 됩니다. 보험회사는 고객 응대 직원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고객 응대 직원이 무언가 요청하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고요. 또 요청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할 수 있는 조치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8번은 보기 1번 직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뒤에 나온 게 맞는지 볼게요.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업무 담당자의 교체를 해야 한다. 이 담당자 교체는 요청을 해야 해줄 수 있는 조치입니다. 본인이 견뎌내겠다고 하면 교체하지 않고 계속 응대하도록 내비두어도 됩니다. 바로 1번 답이 바로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질문이고요. 네, 2번 질문. 네, 이거는 맞는 답입니다. 고객이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 관계법률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고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고 뭐고 이 사람은 형사건이다 하면 고발 조치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요청까지 했기 때문에. 3번 직원이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수사기관 등의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때는 직원이 직접 하겠다. 직접 고소나 고발, 청구를 하겠다고 하면 지원해줘야 된다. 옆에서 도와줘라.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매번 이렇게 시달리지 말도록 적당한 행동 요령을 교육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19번 문제.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가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모집인이 되려면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등록할 때는 처음에 등록을 해줄지 말아야 될지 등록 제한 사유로 컨트롤을 하고 있었고요. 이미 등록을 했을 때 모집행위를 잘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막지 못했으니까 사후에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취소를 해야 하는 사유가 있고요.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로 크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지고 각각에 대해서 그 신분에 따라서 또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로 나누어지고요. 또 대리점도 개인이냐 법인이냐, 중개사도 개인이냐 법인이냐 따라서 사유가 각각의 사유들이 달리 적용이 됩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조문을 공부하시면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문을 한번 같이 보면요. 다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보험대리점이 된 경우 이때는 취소해야 되는 사유 맞고요. 보험업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때도 취소를 해야 되는 사유는 맞는데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인데 잘못 들어왔죠. 그래서 2번은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취소를 해야 하는 사유는 아닌 거죠. 그리고 3번 보험업법상 자기계약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이것도 맞습니다. 취소를 해야 하는 사유 맞고요. 대부업의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을 행한 경우 이거는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의 금지가 되어 있는 건데 모두에게 금지된 게 아니라 대리점에만 금지되어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법인 대리점에게 금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19번 문제가 처음에 가다관 때 2번만 답으로 나왔었다가 나중에 정정 과정을 거쳐서 4번이 중복 답안으로 처리가 돼서 답이 2번과 4번 중복 답안으로 됐습니다. 아마 여기서 점수를 좀 더 맞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보험 대리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인 대리점을 명시하지 않아서 아마 4번도 답으로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넓게 보면은 4번도 맞는 건데 지금 법인과 개인을 구분한다면 4번도 해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인정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과 4번 중복 답안이 되겠습니다. 2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험업법상 교차 모집 보험 설계사가 속한 보험회사 또는 교차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금지 행위. 교차 모집 설계사에 대한 금지 행위는 모두 몇 개인가를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설계사에게 자사 소속의 보험 설계사로 전환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이 부분은
특별히 조문을 모르더라도 그냥 우리의 일반 상식에 비춰서 상식과 양심에 비춰 보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금지 행위. 자, 한번 볼게요. 설계사에게 자사 소속의 보험 설계사로 전환하도록 권유한다. 타사에 이미 소속된 설계사인데 전환해라.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설계사에게 자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 보험회사가 정한 수수료나 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이를 지급하는 행위. 차별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죠. 더 좋게. 네, 안 되겠죠.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을 자사의 보험계약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안 되겠죠. 다른 보험회사를 위해서 모집해왔는데 우리 계약으로 계약을 바꿔줘. 이건 계약자하고의 약속도 반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라번. 설계사에게 정당한 사유에 의한 위탁계약 해지, 위탁 범위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이건 라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설계사의 소속 영업소를 변경하거나 모집한 계약의 관리자를 변경하는 등 교착 모집을 제약 방해하는 행위. 방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틀리고요. 설계사를 합리적 근거에 따라 소속 보험 설계사보다 우대하는 행위. 차별 대우하면 안 되지만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겠습니다. 문제가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공부 안 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죠. 21번. 20번. 네. 21번을 볼게요. 보험업법상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 안내 자료의 기재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보험 안내 자료 모집을 할 때 모집 파트에서는 보실 게 일단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금지되는 거 그리고 꼭 준수해야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대꾸를 이루면서 나옵니다. 꼭 지켜야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조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21번은 자, 그럼 지문을 한 번씩 볼게요. 기재해야 되는 거 기재를 해야 되는 거 볼게요.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계약자한테 불리한 내용 꼭 안내해줘야 되죠. 네. 기재해야 되는 거 가는 맞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을 해약했을 때 해지했을 때 해약 환급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표시해줘야 되겠죠. 변액보험 계약에 최고로 보장되는 보험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액보험일 때 변액보험을 잘 운용하면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보험권은 유리한 내용이죠. 반면 최저 보장금이 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져도 최저로 이 정도는 보장해준다. 그래서 최고가 아니라 최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원은 틀린 거고요.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타사 상품과 비교하면 안 되고요. 그냥 자기 것만 가지고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경우 적용금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금리 연동형이면 당연히 표시를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 안내 자료의 제작사, 제작일 보험 안내 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준법감시인의 그 검토 리뷰를 받아서 이런 번호를 받아야 됩니다. 모집인들이 임의로 이런 모집 자료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그건 금지되는 거고요. 꼭 안내 자료가 어디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심사를 거쳤는지, 또 관리되고 있는 안내 자료인지를 번호까지 부여받은 후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두 고른 것은 가, 나, 마, 바.
가나, 마바 해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 철회 및 해지 등을 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네,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것,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통신수단은 전화, 그다음에 인터넷, 우편 이런 것들을 통신수단이라고 하고요. 그 통신수단 중에서 전화나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경우가 특별히 더 언급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거에 대한 규정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지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1번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별도로 이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먼저 등록하는 게 되어 있죠. 어떤 수단을 이용하냐에 따라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2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하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고요. 시험 보기 전에 딱 개정이 됐던 내용인데 바로 출제가 됐네요. 예전에는 계약을 해지하기 전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을 체결하던 시점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해지에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해지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해지하기 전에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두었다면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계약자의 편의성을 높여준 조항입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질문이 되고요. 나머지 질문을 한번 보면,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 또는 보험을 전자문서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요청이 없더라도 해당 문서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해 줘야 한다. 사이버몰을 이용할 때는 약관을 잘 표시해 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요청을 하면 보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4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데 본인을 확인할 수는 없겠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그래서 답은 2번 지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2번입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산운용 쪽에서 중요한 건요, 보험회사의 자산은 처음에 주주나 이런 어떤 받은 자본이 있을 거고요. 그 후에 보험을 모집하면서 얻은 수익금이 있을 겁니다. 보험료 수익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아니면 어떤 출자를 받았거나 빌린 돈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자산을 운용할 때는 굉장히 제한 사항이나 금지된 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금지와 제한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원칙에 따라서 준수해야 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대주주가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타인한테 돈을 빌려준다거나 하기 때문에 타인도 등장하고요. 또 자산 중에 자회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도 같이 나오고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지문을 살펴보면서 볼게요. 자산을 운용할 때 대원칙이 하나 있죠. 원칙을 뺐네요. 이런 식으로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어떤 원칙이 있는데, 우리 외웠었죠? 안유수공의 원칙.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익성. 여기 비례성이라고 처음 보는 게 들어왔네요. 1번은 틀렸고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다른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도 처음 볼 때는 이거를 찍었어요. 근데 여기 다시 읽어보니까 다른이 아니라 해당 보험사요. 우리 회사 주식을 사라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2번도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계약 체결 이후에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 개선 상태가 나타난 경우에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갔지만 너의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금리를 인하해 줄게. 대출 이자 갚기 편하게 해줄게 라는 권리가 있고 그게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맞는 질문입니다. 특별 계정의 자산을 운용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계약자의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 종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험회사가 아닌 것은 책임준비금에 대한 적정성 검증. 이 부분도 이번에 개정이 된 내용이고요. 어떤 내용이 신설된 조항입니다. 책임준비금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는 대상 회사가 있고요. 검증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번에 제가 모의고사에서 대상이 되는 회사를 문제로 출제했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도 나와서 굉장히 반가웠던 문제입니다. 자, 대상이 되는 회사는 총 6가지 보험 종목을 운영하는 회사고요. 생명, 연금, 자동차, 상해, 질병, 간병. 그러면 보증보험은 아니죠. 그래서 24번은 2번이 답입니다. 한번 종문만 알고 있었다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나올이라고 충분히 예상도 가능했던 문제였습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자회사와 관련되어서는 처음에 크게 소유 단계에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를 소유한 후에 보고해야 되는 그 보고 서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법조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소유할 때에도 기간이 나오죠. 소유는 승인받거나 신고하거나 보고만 하면 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소유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보고와 다른 겁니다. 다른 법조항이에요. 보고를 할 때 내는 서류. 그와 관련된 거고요. 이제 그 서류를 보면 지문을 보면서 볼게요.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적은 서류. 이거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맞고요. 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현황. 이것도 맞습니다.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이것도 맞고요. 자회사의 주요 거래 사항을 적은 서류. 이것도 맞기는 맞는데 이거는 소유하게 된 날부터 15일 내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영업활동이 끝나고 나서 3개월째 내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얘는
15일 내에 내는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등이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 금지되는 행위. 설계사에게 금지되는 행위 해당되는 거. 이것도 상식선이나 양심에 비춰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예상이 되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사람이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 요건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계약서에 정해져 있죠. 그러면은 해도 되겠죠. 답이 벌써 나왔네요. 금지가 아닌 것. 이건 해도 되니까 1번 답입니다. 질문 한번 계속 볼게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 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계약서에 정해진 게 아닌데 하면 안 되겠죠. 강요하면 안 되겠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인데 다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보험설계사에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이거는 보험설계사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회사가 이걸 하라고 강요하면 안 되겠죠. 금지된 거를 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가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 모집인들이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처음에 등록했을 때 등록할 때 어떤 신고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서 변경된 일이 있을 때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모집을 이제 안 하게 됐을 때, 모집 업무를 이제 그만합니다 라고 할 때 신고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했거나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소멸되었을 때, 그 다음에 모집 위탁계약을 해약했을 때, 그리고 교차 모집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중에서 보험중개사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요. 지문을 한번 보면서, 자,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하면 이제 상속인들이 대신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 맞고요. 개인이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소멸도 맞죠. 사망하거나 소멸하거나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했을 때, 맞죠. 모집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이 아니라 폐지했을 때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상호협정의 체결을 위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계속 무슨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첨부 서류 이런 게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 시험에 좀 새로운 경향인 것 같아요. 계속 기재사항이나 첨부 서류를 묻고 있어요. 다른 데서 문제를 낼 만큼 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보통 기재사항이나 첨부 서류는 법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시행령이나 또 시행규칙, 때에 따라서 감독규정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깊이 해야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름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상호협정은 체결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모두 다 적용을 받는데 그 중에서 체결을 할 때 신청서에 기재해야 되는 것 한번 살펴볼까요? 네, 상호협정서의 변경 대비표. 처음 체결하면 기존 게 없겠죠. 근데 상호협정서가 없는데 변경 대비표를 넣을 수가 없겠죠. 답이 바로 나왔네요. 이거는 이 조문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그냥 논리상으로 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네요. 좀 보기 드문 문제인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앞에 맞춰봐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상호협정의 효력 발생 시기와 기간 맞고요. 점포나 사무소가 있는 경우 소재지, 명칭과 소재지 맞고 외국보험회사와의 상호협정인 경우에는 영업 종류와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개요 및 현황. 이것들은 다 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 맞는데 1번 변경 대비표는 넣을 수가 없겠죠.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이해도 평가는 시행은 금융위원회에서 하고요. 대행은 요율산출기관, 보험개발원이죠. 요율산출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시행을 어디서 하냐고 많이 물어보면 요율산출기관이라고 하는데 꼭 요율산출기관에는 대행이라는 말이 따라 붙고요. 이번에는 그거는 물어보진 않았는데 또 나올 수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리고 평가를 하는 거죠. 약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럼 평가 대상이 있겠죠. 평가 대상과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평가 대상은 약관과 상품 안내 자료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평가 대상자. 평가 대상자는 10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평가자는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공시를 해야 하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지문 살펴보면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네요. 금융위원회는 보험 약관과 안내 자료에 대한 보험 소비자 등의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 대행 기관을 제정할 수 있다. 맞고요. 보험 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평가 시기, 평가 방법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시행을 위원회가 하고 있으니까 위원회가 정한다. 맞고요. 보험 약관 이해도 평가의 대상자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 소비자 1명, 요율산출기관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명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 소비자는 3명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는 평가 대행기관 홈페이지에 연 2회 이상 공시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30번 문제.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재는 모두 몇 개인가? 네. 보험회사가 보험업을 영위하다 보면 어떤 관련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근거는 보험업법
다음에 금융사 지배구조법,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법. 이 세 가지 법에 근거해서 어떤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서 어떤 제재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수많은 제재 조치 중에서 금융원장 직접 해라라고 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도 쉽게 구별하는 법. 지문 중에 요구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얘는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하는 제재 조치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딱 나왔어요. 다른 거에는 없고요. 지금 나번 지문은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이거는 개정되면서 요구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 넣은 것 같고요. 그래서 30번은 그래서 딱 한 개만 있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나중에 요구만 보고 했으면 아마 헷갈렸을 건데 이 문장 전체를 외우고 요구가 딱 보였다면 맞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건 나번 조항은 뒤에 요구가 개정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가 아닌 것도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번은 답이 2번이 되고요.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험업법상 주식회사인 보험회사가 해산결의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또 첨부 서류를 묻고 있네요. 해산할 때 해산 인가신청서. 자, 보면요. 자, 주주총회의 의사록. 의사록은 첨부해야 되는 서류 맞고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서. 해산하고 나면 청산을 해야 되니까 청산을 어떻게 할 거냐 계획서 내야 되는 거 맞고요. 계약자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 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 해산하면 회사가 사라지니까 채권자인 계약자와 이해관계인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걸 증명하는 서류 내야 되는 거 맞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계 법령에 따라서 빈틈없이 이행하겠습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그렇게 치면 가나다라 다 포함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으로 넘어갑니다.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의 이전, 보험계약의 전부 이전은 해산 사유이기도 하죠. 계약의 이전을 할 때는 어떤 조건을 붙여서 유효를 바꿔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계약을 이전하게 되면 신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전하려는 대상 계약과 같은 동종의 계약은 신계약을 할 수 없어요. 이과 관련돼서 앞에 나왔던 조직 변경에서는 조직 변경 결의를 공고하고 나면 그 내용, 지금 조직 변경 중이다라는 것을 계약자, 청약자에게 알려서 조직 변경 중인데도 청약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확인을 받고 신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보험계약의 이전 시에는 신계약이 그냥 금지됩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네.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네. 조건을 붙여서 이전할 수 있다. 맞고요.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않게 될 때까지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신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예, 맞죠? 자, 보험회사의 부실에 의한 보험계약 이전이라 하더라도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을 국내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내 지점의 보험계약을 국내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내 지점 거를 국내 법인으로 옮긴다. 그 이전하려는 보험계약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내용 자체는 맞는데 이 앞에 조건이 틀렸어요. 보험회사의 부실에 의한 게 아니라면 외국 보험회사 국내 지점 거를 국내 법인으로 이전할 때에는 더 튼튼해졌죠. 더 안정성이 높아졌죠. 국내에 있는 보험회사니까.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다만 조건은 보험회사가 부실하면 안 되고요. 튼튼한데 다만 지위만 바꿀 때 이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지문 마저 보면 보험회사의 부실에 의한 보험계약 이전이 아닌 한 모회사에서 자회사인 자회사에서 체결한 계약인데 모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건전성이 더 높아지겠죠. 더 튼튼해지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전 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입니다. 이때는 부실에 의한 이전이 아닌 한이라고 전제 조건도 맞게 써졌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네.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의 해산 후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보험계약의 이전을 결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아까 이전을 할 때에는 해산을 하면서 이전을 같이 결의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그 다음에 해산을 먼저 한 후에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보험계약 이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이전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해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늦었지만 보험계약 이전을 하겠습니다. 이게 계약자 보호에 더 좋기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해산을 하게 되면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그냥 해지가 돼버리죠. 해지가 된다는 얘기는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보험금 청구권이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해서 계속 보험 보장을 해줄 수 있다는 게 계약자 보호에 더 좋은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답 나왔죠? 3개월. 네. 33번의 답은 1번. 네,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료율 산출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문을 보니까 요율 산출기간의 업무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우리 그 보험관계 단체 중에서 보험협회가 있었죠. 보험협회, 양대산맥 보험협회와 요율 산출기간 보험개발원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을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죠. 시행하고 관리하는. 이 업무는 보험협회의 업무와 요율산출기관의 업무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율 산출 기관의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우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험협회의 업무를 외우고 그것이 아닌 것은 요율 산출 기관의 업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했었어요. 그 중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문제는 보험협회에서도 한다 라고 했었고요. 자, 지금 문제를 보면 지문을 먼저 하나씩 보면서 풀어나가면 1번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보험료율의 산출 및 검증, 제공, 보험 관련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통계 작성 등의 업무를 한다. 네,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죠. 네, 맞고요.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료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예, 순보험료율 산출, 요율 산출 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예, 신고하면 적합하면 수리해라. 이번에 개정사항인데 나왔죠. 네. 신고해서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 맞는 거고요. 정관으로 정함이 있더라도 보험에 대한 조사 업무는 할 수 있으나 보험에 대한 연구 업무는 할 수 없다. 네. 산출기관은 네, 연구하는 게 제 업무죠. 네.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질문입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할 수 있다. 네, 4번도 맡고 있는 업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34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자, 보험업법상 보험계리사의 업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 보험계리사가 하는 업무 네. 계리사는 예, 쉽게 말하면 공계산이죠. 네. 보험요율, 위험률이라고 또 하고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 네. 이게 주요 업무고요. 그 외에 다른 업무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는 네. 이런 것을 계산하는 업무가 네. 주요 업무입니다. 35번을 지문을 보면 네.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대해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네, 업무 대상 맞고요. 잉여금의 배분 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예, 맞고요. 지금 여력 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예, 맞고요. 예, 상품 공시 자료 중 기초서력 관련이 예, 있는 사항인데 없는이라고 했네요.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같지만 쉬운 문제 같죠. 자, 보험업법상 선임계리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리사 중에서는 보통 선임계리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계리사 중에 왕이죠. 선임계리사. 회사에 보통 보험회사에 한 명, 많아야 두 명 있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규모가 크면. 네, 모든 계리사들이 업무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임계리사는 일반 직원, 임원일 수도 있지만 임원이 아닌 선임계리사라도 임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이 선임계리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는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하는데 선임은 보고 해임은 신고해야 하는데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이라고 했죠. 이때에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해당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선임계리사에게 그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쵸? 금융위원회가 다이렉트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막강하죠. 자,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의 해임 신고를 할 때 그 해임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임 사유에 대해서 해당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네. 해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임계를 보장해야 되니까 따라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사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협회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우리 보험업법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모든 감독의 주체가 되죠. 근데 위원회는 회의하거나 결정만 합니다. 실무는 다 위탁합니다. 직접 하는 거는 제재 조치 하나 있었죠. 네. 실무를 직접 움직여줄 손발이 필요한데 그거는 다 위탁기관에다가 맡깁니다. 이 위탁은 금융감독원.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 금융감독원하고 가장 빈번하게 접촉을 하는데요. 금융감독원도 직접 결정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 관련 단체 중에 보험협회도 있었죠. 협회, 그리고 요율산출기관. 네, 이렇게 해서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협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설계사, 모집인들 등록, 설계사고 대리점의 등록은 보험협회에서 위탁이 되고 있고요. 등록은 어디에다 한다 그랬죠? 금융위원회에다 하는데 협회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대리점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통지, 이것도 금융감독원이 위탁을 받았는데 협회에다가 재위탁을 해서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넓게 보면 맞는 거고요. 보험 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보험 계리업자죠. 보험 계리업자는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 이 둘은, 그리고 또 하나 보험중개사. 이렇게 세 가지 업종의 사람들은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의 허가사항이 아닌 것은 강의 때 제가 그냥 아주 외우기 쉽게 허가를 하는 거는 처음에 보험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허가하는 거랑 여러 가지 이름에 돈을 쓰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허가라고 했고요. 그 외에는 인가나 신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가사항. 싸우다가 외우기 쉽게 상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합의를 보고 싶어요. 합의지만 합의라고 그냥 쓸게요. 그때는 들어 놓아야죠. 요양인가? 상해 입었을 때 합의 보려면 요양인가? 합의 보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여기 상호협정, 그 다음에 해산, 합병, 계약의 이전, 요율 산출기관의 설립, 그 다음에 영업의 양도 양수,
6가지 외워두시면 굉장히 문제 풀 때 편할 거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6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외워버리자. 인가는 영업의 양도 양수 인가죠. 업의 개시 허가, 어떤 무슨 자산 처분 돈 쓰는 거죠. 허가, 적립금 돈 쓰는 거죠. 허가. 그래서 이거는 허가. 그러면 나머지 이거 하나.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보험법상 벌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벌칙. 설마 이게 나올까 했는데 올해는 나왔어요. 그동안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안 나오는 해가 많았었는데 벌칙 부분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 틀리면 되죠. 한 문제 정도는 앞에서 많이 맞췄으니까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하다. 맞죠? 행위자와 관리하는 보험회사, 수탁자와 위탁자 모두 다 양벌한다. 맞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이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규정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험업을 경영하다 보면 보고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특히 5일 이내에 해야 될 것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고요. 질문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1번. 상호 및 명칭을 변경하거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될 내용은 맞는데요. 본점을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 영업을 중지했을 때, 그리고 영업을 재개했을 때, 이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전이 아니라 영업 중이나 재개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거고요.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만큼 변동된 경우, 이때는 맞고요.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본금 또는 기금을 증액한 경우 맞고, 조세 체납 처분 받은 경우, 법령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경우, 이때도 맞습니다. 그래서 4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0문제 다 같이 풀이를 해봤고요.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시니까 어떤 좀 트렌드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어떤 무슨 신청 서류에 적는 기재 사항이라던가 아니면 뭐 첨부해야 되는 서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타난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을 보려면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법에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지만 시행령이나 그 이하의 하부 법령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생긴 것 같아요. 기존에 강의할 때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았었는데 올해에는 그런 기재사항이라던가 첨부 서류도 한번 다시 꼼꼼하게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공부하는 방향을 좀 잡아보자면 조문들을 역시 꼼꼼하게 잘 암기해서 이런 약간의 변형을 가했을 때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태까지 나왔던 그 출제 비율이 변동이 됐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모집에 좀 중점을 많이 뒀었는데 이제는 보험회사 이쪽에도 좀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출제 비율의 변경이 계속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한 2번이나 3번 정도는
지나봐야 추이가 보일 것 같은데 다 염두에 두어서 공부를 하려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의하면서 같이 연구하고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같이 공부하시면서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